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돈 되는 정보 찾아보시죠. 오늘은 리오드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 두 가지 이슈 함께 찾아볼 텐데요. 시장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주도력 측면에서 주목받는 이슈 하나, 그리고 테마성 이슈 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이야기 해볼 겁니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D램 점유율 하락, 그리고 8세대 V랜드 양산.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까? 호황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단순히 수급 논리로만 우리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나온 재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뉴스 하나 보실까요? 삼성전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D램 시장 주춤하다 아직 한파 겨울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3분기에 줄어들었다.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29.3% 위축됐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빅3 가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요 세 회사 가운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이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 점이 크게 악재로 오늘 논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산 논쟁에서 삼성전자가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이 그 영향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과 상관없이 업황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올해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어두운 전망들만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지난달에만 22% 급락, 그 폭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11곳 증권사에서 내년에 대한 전망, 코스피 밴드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를 유망한 업종으로 선정, 하반기에는 반도체 주도력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공통 분모를 내놓은 점, 이 점도 하나 주목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호재인데 이것 역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용량의 1TB 8세대 V랜드 양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서버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자동차 시장까지 낸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앞서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격력을 더욱더 높여야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끌어내고 여기에서 무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업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 제품을 내놨다는 점, 그리고 수직이 아니라 다른 업체처럼 이제 수평으로 적층 구조, 이 시장을 뚫기 시작했다는 점, 기술력 측면을 봐도 될까요? 자, 일단 오늘 반도체 주도력이 너무나도 강한 시장입니다. 이사님께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드려볼게요. 호재, 악재, 너무나도 많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의미를 두고 주가의 향방을 논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지수를 산다,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급이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자리 분석 먼저 이사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과 내용 모두가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악재성 뉴스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세대 V랜드와 같은 호재성 뉴스 역시 또 같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바닥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8세대 V랜드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와 주가는 실질적으로 업황이 돌아서기 약 2분기에서 3분기 전부터 돌아서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았고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발표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죠. 그동안 봤을 때 삼성전자는 한 번도 우리는 감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정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 공정이 발전할수록 즉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하는 과정이 1년인데 그 1년 동안에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항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자 할 때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고객사의 재고가 소진이 되는 연말에서 연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년 춘절 1분기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바닥은 확실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바로 수급 논리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TSMC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려는 수급들도 늘어가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텍사스 연기금 쪽 펀드가 중국을 줄이고 그리고 인도와 한국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텍사스 연기금뿐만은 아니겠죠. 전 세계 펀드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삼성전자, 한국물을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된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1,400원 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업황, 반도체 사이클 이와 관련된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이 돌아섬에 따라서 한국물을 사려는 수급, 다시 말해서 한국물에서 가장 큰 종목 뭐죠? 바로 삼성전자를 사려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는 그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IB 쪽에서 연이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매력,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얘기하는 그 보고서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건지 첫 번째. 그리고 만약 이 자금이 중국 쪽에서 이동해서 우리로 오고 있는 거라면 뉴스 기사들을 쭉 보면 한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던데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급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이사님께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숏 의견을 개진한 곳이 바로 모건 스탠리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다시금 이제는 아시아 테크놀로지, 즉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를 뜻하는 거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바이콜을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반도체 업황을 눌러왔었던 것이 바로 재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재고는 현재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값에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4분기, 내년 1분기 전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의 주가와 그리고 업황의 이 갭 차이는 약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아마 내년 여름 이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부터 바닥을 잡고 대표적인 롱펀드인 캐피탈리스트 자체조차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바닥은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 펀드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보통 펀드들의 경우에는 위로 잡아서 사는 것보다는 좀 아래에서 깔아놓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매크로 지표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밑으로 사줄 수 있는 글로벌 펀드, 즉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수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지수를 잡아줘야지 우리가 중형주든
소형주든 테마주든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수를 외국인 쪽에서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4분기부터는 생각보다 좋은 시장,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짧게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같이 강하게 들썩이는 소부장 쪽에서도 저희 의미를 두고 기회를 모색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이 소부장에 대한 것들은 참 애매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아니겠지만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 축소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장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상승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들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에 대한 순환매성 반등이라고 저는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V자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 업황이 돌아서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자의 주가와 그리고 업황의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분명히 다른 시결이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들의 경우 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굳이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한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반도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볼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페이 국내 상륙 임박, 관련주 선점 전략은 처음 나온 테마는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은 맞습니다. 이럴 때 테마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독 뉴스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을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달 말부터 30일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다만 모든 가맹점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좀 막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테마를 주시해야 된다면 어떻게 저희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지금은 이쪽 테마 주시할 만할까요? 그리고 테마의 법칙, 테마의 논리로 본다면 시행 이후에는 차익 매물 피할 수 없을지 이런 테마, 애플페이 중심으로 한 관련주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해 주실까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애플페이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을 때 우리가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페이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소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들을 많이 하십니다. 카카오페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 애플페이가 들어왔을 때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일반 신용카드로 대한 결제에 대한 오프라인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애플페이가 이런 오프라인 쪽의 삼성페이 사용자들을 당연히 끌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굳이 현대카드를 개통을 해서 애플페이를 쓸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큰 헤게모니를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을 만큼 애플페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 테마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애플페이 단독 기사입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 준비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 테마, 즉 단기 재료로서 우리가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진짜 이것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애플페이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 테마가 아닌 진짜 펀더멘탈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들이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 시장 확대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애플페이와 약간 IT적으로 엮인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장 파이 확장 측면에서 보는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글쎄요, 이제 시장 파이가 얼마나 확장이 될지는 솔직히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즉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벤사와 그리고 단말기 NFC 관련 유심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현대카드 역시도 벤사를 통해서 NFC 단말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사리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것이 빠르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카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NFC 단말기가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넘어야 될 산이 벌써 크게 2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NFC 관련주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소위 올라오고 있는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챙기는 기회로 이 빨간불을 활용해 보자. 테마가 진짜 테마 그 이상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2가지 이슈에 대한 발빠른 분석 들어봤고요. 머니 이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어드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